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고 전에 선생님 전화 코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우등생 국어, 수학 한 장씩 하다가 요 근래에 역사책 읽고 혼자 독후감을 쓰던데 쓰는 방식이 책을 좀 베끼면서 유튜버가 진행하는 것처럼 글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그냥 쓰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형식 같은 게 없는 거지. 어차피 독서록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 이제 쓸 때 웬만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쓰는 게 좀 낫죠.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느낌점. 그 순서를 좀 지키게 하고요. 아이가 만약에 좀 잘 못 쓰면은 뭐 엄마나 아빠가 좀 샘플로 좀 써줘서 기본 틀을 좀 잡아주면 좋아요. 근데 1학년은 원래 좀 어려워요. 우리도 1학년 때 안 했어. 1학년 때 무슨 독서록을 썼어요. 우리 안 했어. 1학년 때 기껏 해봐야 일기장 쓰는 거? 그 정도고 보통 독서록이라는 거를 한 4학년 정도 돼야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독서록을 굳이 일찍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독서록 쓰라고 하냐면은 요즘 책류가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많은 양의 책을 너무 많이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힐 바에는 얘가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는 독서록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책이 별로 없었어. 우리 때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로 뭐 만화책 많이 보다가 본격적으로 본 게 우리도 한 3, 4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독서록보다는 보통 이제 느낀 점 써오라 그랬지. 그리고 독서록 같은 것도 거의 안 썼어요. 근데 대신 이제 방학 때 저건 있었지. 그 방학 숙제로 뭐 책이나 아니면은 뭐 수필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원고지에다 쓰는 거. 그거는 있었지.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쓸데없이 책을 많이 읽히니까 애가 아웃풋이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이유니까 뭐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는데 이왕 쓸 거면은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쓰는 그런 샘플을 엄마가 좀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독서록 쓸 때 한 번은 아이가 쓰고요. 1학년, 2학년이면은 한 번은 아이가 쓰고 한 번은 엄마가 쓰고 한 번은 또 아이가 쓰고 한 번은 엄마가 쓰고 이런 게 제일 좀 무난하고 괜찮긴 해요. 이왕 할 거면은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습관화 들이면은 애들 나중에 굳이 뭐 독서 논술 학원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1, 2학년에 독서 논술 학원을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잘못된 거야. 이제 뭐 책을 좀 읽기 시작할 아이들을 강제로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는 게 이거는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책류가를 많이 했던 애들이 문해력이 오히려 딸려버리니까 그거를 독서 노수를 학원 가면은 강제로 될 것 같은데 책을 읽는 양을 좀 조절을 해서 많이씩 안 읽어도 상관없으니까 읽는 책에 한해서는 그냥 조금 좀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좋죠. 자, 14개월 남아인데 운해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어렵네요. 스케치북 펴놓고 주변에 크레용 두고 있어요. 끄적이긴 한 번씩은 하지만 몰입까지는 안 됩니다. 듀플로는 벌크로 사서 박스 열어두고 있는데 청소 때문에 바닥에 올려두면 내려달라고 합니다. 내려도 제가 만들어둔 걸로 만지작거리다 부숴버리고 어쩌다 한두 블러시 끼워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면 던지고 있어요 라고 딱 했어. 자, 이제 이거 잘 들어요. 제 아이가 14개월이잖아요. 이거 잘 들어요. 어차피 뭐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18개월까지는요, 애들이 좌뇌 우뇌가 없어요.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24개월까지는 좌뇌 우뇌가 없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36개월까지도 좌뇌 우뇌가 없어요. 뇌 발달 과정을 보면요, 24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이 찔이라고 인지 발달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그냥 만지면서 여러 종류를 만지면서 인지 발달을 하는 과정이에요. 24개월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36개월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을 하면서 18개월부터 해바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발달되고 그때 이제 두정엽과 그다음에 전두엽 부분의 상상과 생각에 관련된 뇌들. 두정엽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가지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 두정엽이고요. 그다음에 전두엽의 우측 전두엽이 생각과 상상을 담당을 해요. 그 내가 어떤 거를 만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거를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두정엽으로 오고 또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애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갖춰지는 게 36개월. 요즘 애들은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약 38개월까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운의 잔해가 없어요. 단 24개월에서 36개월 요 사이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 시냅스가 발달돼요. 뇌에 있는 뉴런과 뉴런 사이를 다 일단 연결을 해주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 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 36개월 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요. 영어 교육, 또 책류가, 자, 한글 교육, 그 다음에 애들 뭐 기억, 니은, 디귿을 갖다 놓고 교구 학습하는 거, 그리고 36개월 이전에는 절대 교구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뭐 한두 개 뭐 그 하는 건 상관없는데, 교구로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애들이 교구만 만지게 하는 거 절대 안 좋아요. 그 애들 발달 지연와요. 그래서 18개월까지 하는 게 뭐냐, 엄마랑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가 18개월 넘어서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8개월까지는 애들이 보통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 뭘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 근데 이 본능 기간에 아이한테 쓸데없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버릇이 돼요. 나쁜 버릇이 돼요. 그래서 특히 18개월 이전에는 절대 책류가 금지, 영어 교육 금지, 동영상 시청 금지예요. 이때 이거를 하면은 뇌가 한쪽으로 몰려버려요. 시냅스가. 그리고 나머지 시냅스를 다 끊어버려요. 발달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디어를 보여주고 뭐 영어를 보여주고 또 책류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거 빼고는 하나도 발달을 안 해요. 만지기도요, 뭘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지게만 해줘요. 만지게만. 24개월 전까지는 그냥 계속 만지기만 해줘. 뭐 종이를 찢어도 상관없고요, 색종이로 구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가 안 껴진단 말이야. 24개월까지 해야 되는 게 듀플로 3개 끼는 거예요. 듀플로 3개 끼는 거. 그러니까는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24개월까지 해야 되는 거는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릴 줄 알면 되고요, 24개월까지 해야 되는 게 듀플로 3개만 끼면 돼요. 3개에서 많이 하면 5개만 낄 줄 알면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듀플로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6개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3개를 낄 줄 알면 돼요. 그러면 24개월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24개월까지 해야 되는 게 이것저것 촉각을 많이 만져야 되니까는 끈적끈적한 거, 진득진득한 거, 그 다음에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막 기어다니잖아. 기어다니고 뛰고 하면서 벽에도 부딪혀보고 서랍 아래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만져보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촉각 활동하고 계속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게 하면서 이것저것 호기심 자극이 많은 것들 만져야 되니까는 좀 애들이 만지는 거에 깨질 수 있는 것들 있죠. 요런 것만 조금 제거를 해주면 돼요. 깨질 수 있는 거, 다칠 수가 있잖아. 그런 거는 벽에 부딪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벽에 부딪히는 거는 애들이 부딪히면서 아프네, 다음부터 부딪히면 안 되겠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애들이 부딪힐 수 있는 한 1m 정도 공간 있잖아요. 바닥에서 1m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사이드에다가 애들이 막 부딪힐 만한 데다가 좀 해놓으면 좋아요. 그렇게만 조금 해놓으시고 뭐 걸어다니다가도 부딪힐 수 있고 바닥도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바닥도 이거 폼 있죠, 그거 좀 해놓으면 좀 좋아요. 근데 다 해놓지는 말아요. 왜냐면은 걸을 때 폼 위를 걷는 거랑 바닥을 걷는 거랑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는 한참 막 뛸 때는 어쩔 수 없이 폼을 해야 되긴 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집에서는 좀 폼을 하더라도 바닥에 딱딱한 데도 좀 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꼭 밖에를 좀 많이 좀 나와야 되고, 밖에 활동과 집안 활동을 있잖아요. 밖에 활동 30%, 집안 활동 6, 70% 그걸 좀 유지를 시켜요. 왜냐면은 이걸 유지시키지 않으면은 36개월 지나가지고 애들이 엄마랑 제일 많이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는 밖에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애들이 밖에 활동들을 더 많이 하려다 보니까 집안에서 소근육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있고요. IQ가 높아지는 거는 오로지 소근육 활동으로 인해서만 높아지고요. 좌측에 하는 이런 책류가나 어떤 암기식 하는 거는 이거는 운의 활동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입력하는 활동이야. 단순 입력, 단순한 활동이에요. 사고력은 다 운의 활동으로 나와요. 소근육 활동, 또 놀이 활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애들 사고력이 좋지가 않아. 사고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사고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6살에서 7살 때까지는 무조건 놀이 활동으로 사고력을 올려놓고, 사고력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수학을 하고 나중에 책 읽기를 하면은 애들이 이게 증폭이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어린 안정님 안녕하세요. 그린님도 안녕하세요. 예, 이따가 제가 카톡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24개월 이전에는요, 그래도 대근육 활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갔다 와서 아이가 좀 자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뭘 계속 만지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18개월 이전에는요, 아이한테 뭘 이렇게 우뇌 활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촉각 활동을 많이 시키고요, 언어 활동을 좀 많이 시켜요. 언어 활동. 그리고 언어 활동할 때 책을 이용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책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요, 이게 막바지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는데, 집에서 양육을 하는 이런 아이들은요, 절대 책을 이용해서 아이들 언어 활동을 하지 마세요. 아이 의식주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단어를 알려주면서 아이들한테 입 모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 보통 책육아로 이렇게 언어 활동을 시키면은 아이들 눈이 어디가 있어? 체계가 있고 엄마도 체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입 모양을 못 보는 거야. 18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엄마 입 모양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미러 뉴런이라고 이게 카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입 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책으로 해서 하면 애들이 오히려 언어 지연이 와요. 특히 남자아이들. 그래서 요즘 단체로 남자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오는 이유가 이 책류가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 지시하고 수행하게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게 될까요? 지시 수행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요. 18개월까지는 지시 수행이 안 돼요. 아이들이 본능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고요. 지나가다가 빨간색 보면 사달라고 그러고, 지나가다가 파란색 보면 사달라고 그러고, 지나가다가 번쩍번쩍거리면 사달라고 그래요. 이건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 18개월까지 본능이에요. 각종 동물들도요, 태어났을 때 본능이 있어요. 네 발 달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걸으려고 하고요. 뭐 하루 이틀이면 애들이 걷는단 말이야. 야생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야 돼요. 아니면 죽거든. 이런 게 본능이야. 새들도 본능으로 일정하게 둥지에서 나오면은 나는 연습을 하다가 안 되면은 둥지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본능들이 있어. 사람은 그 본능이 18개월이에요. 이 18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가슴을 보고 젖을 먹고, 이게 다 본능이야. 먹고 살라고. 이게 본능이란 말이야. 그 태어나자마자 엄마 딱 안기면 애들이 엄마 젖을 빨잖아. 이게 다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2개월 3개월 되면은 이제 뭐 누워 있다가 자고, 그 다음에 뒤집고 기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다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이게 다 본능이야. 그리고 애들이 지나가다가 장난감, 특히 빨간색하고 파란색에 예민한 게 이게 애들 본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유아 애들 장난감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중간에 반짝반짝한 거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왜? 8개월 이전 아이들은 이거 보면 환장하거든. 이거 절대 길거리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사줘요. 어차피 애들 기억 못해요. 근데 오히려 애들이 기억을 하는 게 뭐냐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8개월 이전에 잘못된 버릇이 생긴다고. 이거를 안 사주기 위해서 애들이랑 밖에서 실갱이 하잖아요. 그럼 애가 떼쓰는 버릇이 생겨요. 밖에서 내가 떼쓰면 엄마가 사주는구나. 차라리 그런 걸 안 해주고 애들한테 사주면 애들이 때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사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애들 사줘봐야 5분밖에 안 놀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싫으니까는 이거 사줘봐야 뭐에 쓰겠냐 해가지고 애들하고 그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애들이 떼쓰는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18개월에서 약 20개월 이전에는요,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이거 5분 10분 가지고 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 하루 가지고 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줘요. 그게 오히려 애들이 떼쓰지 않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애들 케어하기가 더 편하고요. 어차피 애들 6살 되면은 떼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애들하고 길거리에서 밀당하느라고 오히려 애들하고 5세까지 키우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요? 기저귀 가져오기, 버리기, 머리, 손, 발, 신체 부위 찾기. 잘하고 계시네. 공 가져오기, 미끄럼틀 타기, 잡으러 쫓아가기 등 말 엄청 하고 있어요. 말은 엄마만 하고 있고, 새가 어떻게 날지 하면 날개짓 하는 신용도 합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음절은 3음절 이내로 하세요. 18개월
3음절 이전, 그러니까 말 아이가 하기 전에는요 무조건 3음절 이하로 얘기를 하고요. 한 음절도 두 개, 두 단어, 두 단어라, 그러니까 뭐 맘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가 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대 세 개 까지 해줘요. 그리고 뭐 4개가 들어가는 거 이건 하지 마세요. 한 문장도 3음절 이내로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더 빨라요. 해주시고요. 우뇌 발달이 제일 많이 되는 시기가 만 나이로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7세인데 이때도 계속 잘 발달되는지 궁금해요. 우뇌가 제일 많이 발달되는 게 뇌가 안착되는 시점이 36개월이에요. 그럼 보통 30개월에서 36개월 되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뇌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애들이 호기심 자극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우뇌 타입이고, 어떤 걸 관찰을 좋아하는 애들이 우뇌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계속 끔지락거리면서 계속 글씨를 찾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좀 자뇌 타입이긴 한데, 자뇌 타입 아이들을 이때다 싶어서 글씨를 보여주잖아. 얘가 그냥 망하는 거야. 얘는 망하는 거야. 얘가 내성적이 되면서 망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애가 글씨를 관심을 많이 보여. 그러면은 최대한 글씨를 멀리하고 뭐를 해야 돼요? 우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기 만들기를 해줘야 되고, 글씨 자극을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36개월부터 스펀지 기간이 딱 3년이에요. 그때부터 3년이에요. 빠른 아이들은 한 6개월부터 3년이에요. 그때가 스펀지 기간이야. 지금 엄마들 속이려고 아이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스펀지 기간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키잖아요. 그거 다 사기예요. 전부 다 사기예요. 그거 애들 뇌가 36개월 이전에 완성되니까 그때 뭘 해야 된다. 그거 다 사기예요. 36개월까지는 뇌가 안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시키면 안 돼. 이때 공부시키면 애들이 다 언어 지연에 지능 발달 저하가 되고 인지력 저하가 되면서 애들이 경계선 지능급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애들 36개월 이전에 애들이 다 IQ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공부를 36개월 이전에 해서 그래요. 36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약 3년간, 그때가 이제 우뇌가 광폭적으로 발달될 기간인데 보통 60개월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시켰다 그런 애들은 만 나이로 7세 때까지 우뇌가 발달을 하는 기간이고요. 7세 때부터는 이 발달된 우뇌를 발전을 시키는 기간이에요. 각각의 뇌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뇌, 어떤 사람들은 미술, 음악, 뭐 글씨체, 뭐 어떤 거를 작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또 악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뇌가 보통 학교 가기 전 늦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요때까지가 보통 이제 우뇌 소근육 발달 기간이에요.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되면서 창의적 사고력이 느는 기간이야. 이 사고력기는요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창의적으로 쓰면 창의적 사고력이 되는 거고요. 이 사고력기를 만들어 놓은 거에서 논리를 주면 논리적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력기는 어디 있다고요? 우뇌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발달시켜 놓은 거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빌딩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2학년 때까지는 평수를 늘리는 거야. 평수, 음악에 대한 평수, 미술도 무슨 색종이나 종이접기, 또 블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약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예요. 제일 많이 발달되는 게는 36개월 전후부터 약 60개월 전후까지가 제일 많이 소근육이 발달되면서 이 평수가 기하급수로 느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느는 게 조금씩 적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넓어진 평수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내가 계속 끊지 말고 하라는 게, 그 다음부터 이제 높이가 올라가는, 높이가 이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야. 뾰족하게 그 롯데타워처럼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야. 쭉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면은 좌뇌는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뇌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 최고가 되면은 같이 올라가면서 사고력 같이 올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계속 은미체 활동으로 체력을 해가지고, 성인들도 있잖아. 뭐 당구, 축구, 배구 선수들, 또 화가들, 또 작가들, 또 여러 가지 뭐 피규어 만드는 사람들,
또 피아노 하는 사람들, 악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성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 끊는 게 아니거든. 계속 유지되는 거야. 단 이건 있지. 좌뇌 활동은요, 하다가 스톱하잖아.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날라가요. 좌뇌 활동은. 그래요. 만약에 애들 영유 다니고 미친 듯이 해서 영어 시켰는데 1년만 영어 안 시키면 다시 제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뻔히 알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연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뻘짓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뇌는 1년만 안 하면 다 날라가요. 근데 우뇌는요, 하다가 스톱하잖아.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미술 작업을 쭉쭉쭉 해가지고 10평짜리를 100평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하다가 스톱을 했어. 그러다가 5년 6년 후에 하려고 하면은 시냅스가 끊기거든. 그러니까 길이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끊긴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20살 돼서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하면 돼? 이 다시 길을 다시 놓으면 되는 거야. 길을 딱 놨더니 그 100평짜리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도 약간 이제 안 쓰면 노화가 되잖아.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쓰는데 보통 리모델링하고 도로 까는 데까지 2달 정도가 걸려. 한 달에서 2달. 그럼 그 이후부터는 내가 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해놓은 걸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좌뇌 공부했던 것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우리 했던 것들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제가 2개월 기간 줄 테니까 고3 때 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 다시 옛날 거부터 해야 돼. 다시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해야 고등학교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다시 길만 놓으면은 10년 후든 20년 후든 다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최대한 어린 시기에 많이 해놓는 게 좋고요. 애들이 3학년 지나면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공부만 시켰다가 초등학교 3학년 가서 이때 급해가지고 우뇌 활동 하려고 그러잖아요.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왜? 이 소근육에 관련된 거, 이 손에도 보통 유아 시기에 많이 발달하거든요. 피아노도 유아기 때 많이 쳤던 애들이 잘 쳐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가서 피아노 치려고 그러면 처음 피아노 치잖아.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유아기 때 많이 해놓고 맥스 2학년 전에는 해야 돼요. 제가 서예를 언제 했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서예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고 심심풀이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했어요. 딱 6년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재미삼아 했지.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9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한 지가 내가 11살에 이제 끝냈으니까 서예를 10살로 치고 지금 지금 한 40년, 그러니까 37, 8년 됐단 말이야. 자, 제가 서예를 한 지가 이제 끊은 지가 한 40년 됐어. 지금 제가 서예를 한 달만 연습하면, 아니, 2주만 연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똑같이 해. 내가 서예 화선지랑 다 사놨거든요. 내가 한국 가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다 개봉해서 한번 써볼 거예요. 내가 그대로 다 찍을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도 이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 나도 처음 해보니까. 내가 40년 지나서 내가 서예를 처음 해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4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요거를 조금만 한 1주 정도만 연습하면은 다 기억이 가물가물 오면서 정확하게 써요. 나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우뇌 활동은 늙어서도 해요. 근데 좌뇌 활동은 아니야. 인제 와가지고 나이 50 먹어가지고 미분적분 풀라고 그래봐.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저는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 하면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일반 사람들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끝냈다가 지금 나이 50 먹고 미분적분 풀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뇌 발달하는 거는 DNA가 많이 작용을 해요. DNA. 그리고 제가 요전에 강의한 거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 거 본 강의 있는데 지능, 그러니까 IQ가 엄마 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행지능이에요. 실행지능. 자, 재능은 엄마랑 아빠 걸 둘 다 받아. 재능은 엄마가 만약에 음악적 재능이 있고요, 아빠는 미술적 재능이 있어. 그러면은 자식은요, 엄마의 재능, 아빠의 재능의 약 50%를 받고 태어나요. 그거 외에 전체적인 학습 수행 지능은 엄마 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마다 좀 다르잖아. A라는 엄마도 피아노를 쳤는데 체른이
30분까지 쳤어. B라는 엄마도 체른이 30분까지 쳤어. 둘 다 똑같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똑같이 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체른이 30분까지 쳤단 말이야. 그리고 둘 다 그만뒀어. 그런데 A라는 엄마는 IQ가 120이야. B라는 사람은 IQ가 100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애를 낳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더 빠를까? 당연히 수행지능이 120이짜리인 이 엄마의 아이가 똑같이 둘 다 똑같이 5살에 이 자식들을 똑같이 5살에 똑같이 피아노를 시키면 누가 더 빠를까? 당연히 A라는 엄마 애가 더 빨라요. 이거야. 그래서 이 피아노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이 재능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적인 성질에 따라 또 다른 것도 있고 또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하는 학습도 엄마의 지능에 따라서 얘네들이 발달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학습적 지능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얘는 그거를 잘 따라가는 거고 엄마가 학습적 지능이 좀 낮다 그러면은 얘는 발달이 좀 느린 거지. 그거는 좀 있어요. 아빠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에는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운의 자네는 기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능으로 좀 표현하는 게 좋죠. 재능과 그거의 발달 역량으로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의 자네도 운의 발달과 학습적 영향은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고, 운의 기질 이런 것도 목의 유전이 아니야. 그거는 운에든 자네든 재능 부분은 엄마 거 아빠 걸 다 받아. 그러면 봐봐, 엄마 거만 받는다 그래. 그러면 차두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당연히 뭘 못해야 돼? 축구를 못해야 맞는 거야. 근데 아빠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차두리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아빠가 그만큼 해놓은 거를 차두리 같은 경우는 그걸 50%를 태생부터 받아가지고 온 거야. 엄마가 음악을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은 아들, 딸들이 처음부터 엄마가 했던 거에 약 50%를 받아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행지능은 이제 엄마의 역량이 딸린 거야. 아빠가 아니야. 엄마의 역량이 딸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가 나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이제 유전적으로 받아온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만약에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 그렇다고 아이가 무조건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런 건 있어요. 엄마가 수학을 잘했지만 다른 거는 못했어. 그러면 전체적인 IQ 수준을 봐야 돼. 그러면은 엄마는 수학은 잘했지만은 우리 때는 이 수학이라는 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적 수학이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 사고력적인 수학이기 때문에 엄마가 암기적인 수학을 잘했던 거랑 요즘 하는 좀 사고력적인 수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때 시절에 엄마 쪽 시절에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IQ랑 지금의 IQ랑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학습적인 거는 좀 달라. 대신 운회적인 거, 피아노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야. 바이올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만들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도예나 서예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회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건 좀 달라요. 좌뇌랑 우뇌랑. 참 이거 하다 보면은 뱃사든 새벽달이든 현서 아빠든 하은맘이든 또 푸르미 아빠든 거기 신봉자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막 헛소리를 쓸 수도 있어. 여기 안에다가. 그러니까는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제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그쪽 영상에 가면은 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다른 거야. 그리고 보통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쪽에 그쪽에서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쪽 관계가 교주랑 좀 신봉자? 약간 그런 관계예요. 교주랑 신도 완전 맹신을 해요. 자기 의견이 없어. 이 교주가 하는 대로 움직이거든. 그쪽은. 왜? 이미 24개월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24개월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없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해도 그 사람, 그러니까는 그 엄마 아빠가 자기가 실수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망했다고 생각을 해. 그쪽은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히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게
학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는 스카이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육아 이거 하는 게 스카이랑 상관이 없거든. 육아 전문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스카이 나왔다고 다 육아에 관련된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지금 육아 전문가들 있잖아. 그 교수들. 교수들도 그러면 서울대 아닌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사람들 논리라면 그거야. 서울대 유아교육과 아니면 서울대 아동 청소년 학과 이런 데 나오지. 서울대만 아니면은 나머지 연고대나 그 다음 뭐 다른 데 학교에 나와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해야지 맞는다는 소리야.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추어들도 유아 전공자가 아니어도 서울대가 나오면은 무조건 다 신봉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맹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스타 중독자들이에요. 인스타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학력으로 많이 맹신을 하다가 다 털리는 거지. 사기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라이브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막 글 쓰잖아. 그냥 무시하세요.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요즘은 어차피 다 인스타랑 연계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유튜브로 먼저 하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스타를 파. 그러면 같이 하는 거야. 그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얻어놓고 인스타에 같이 팔로우를 시킨 다음에 인스타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물건을 판매하고요. 같이 인스타를 하면서 인스타에서 물건 판매를 해. 보통 그렇게 연계돼 있어요.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거 다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건 파는 거야. 자, 종이접기 학원, 미술 학원 수업 후에 집에서 스스로 다시 해야 운해 확장되죠. 그쵸?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운해 활동이 뭐냐면요. 그 학원에서 배우고 오면 운해가 확장되는지 알아. 절대 아니에요. 학원에서 하는 거는 좌뇌 학습이라니까? 운해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운해 교육, 운해 학습이라고 있어요. 운해 교육은 뭐예요? 선생님이 얘를 가르칠 때 몸으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운해 교육인데, 선생님이 좌뇌식으로 야 이거는 이거야 저거야 해가지고 해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아이를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악보를 보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콩나물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치고 콩나물 저거니까 이건 이렇게 쳐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얘가 운의 걸 하지만은 선생님의 교육은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얘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따다다다다다다 치고 야 봤지? 따라해. 이거는 뭐예요? 운해 교육이에요. 보고 카피해서 하게 하는 거, 이거는 운해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는 좌뇌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만든 거를 보면서 직접 만드는 건 뭐예요? 운해 교육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죠? 이 교육도 운해 교육이 있고 좌뇌 교육이 있어요. 뭐 지금 식지다든 뭐든 이렇게 플래시카드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 이거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자, 이제부터 운해 학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운해 학습은 뭐예요? 운해 학습이랑 또는 운해 개발이란 뭐예요? 이게 지금 배운 게 평생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운해 학습? 운해 학습이야 그게. 지금 얘가 만들기, 그리기, 뭘 하는 거를 평생 이거를 갖고 가는 거야. 이 능력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운해 학습이고요. 그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했던 거를 집에 와서 그대로 자기가 복습을 하면서 이거를 변형을 해가면서 또 다른 식으로 또 해가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또 다르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운해 학습이에요. 이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알짜배기예요. 집에 와서 그대로 하는 거. 근데 요즘 학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 운에 뭘 시킨다고 학원에서 던지게 해버리잖아. 그럼 선생님도 좌뇌 교육을 하고 얘도 좌뇌 학습으로 받아들여요. 운에 거를 하는데 좌뇌 교육, 좌뇌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운해가 발달을 안 해요. 그냥 스킬만 발달하는 거야. 운해 스킬만. 그러면은 운해적 사고력이 발달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런 걸 모양 변형을 하는 거야.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게 몬테소리예요. 몬테소리가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얘는 이거를 꼭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몬테소리는 그걸 용납을 안 해. 몬테소리 유치원은 무슨 지시 수행을 강요하면서 이걸 똑같이 만들게 하고, 만약에 이걸 똑같이 안 만들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하냐는 거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는 운해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좌뇌 교육을 하고 얘는 좌뇌 학습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운해 교육이고
창의성이야.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얘가 매뉴얼 보고 만들려고 하더라도 매뉴얼에서 딱 하다가 꼭 이 모양은 안 만들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창의적 사고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그거를 복습할 때 진짜 알짜배기 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해적 사고력이 생기고요. 사고력 길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쓰는 거야. 창의적 사고력도 그 사고력 길에 창의가 들어가면 창의적 사고력. 나중에 초등학교 이후에 논리가 들어가면 논리적 사고력. 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경험적 능력 또는 책에 있는 이런 것들 간접적 능력 합쳐지면은 이게 합쳐져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이 사고력 길을 같이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력 길을 6살, 7살 때까지 우대 활동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학교에 가가지고 사고력 길이 막혀져 있어. 그러니까는 아무리 논술 학원을 보내든 무슨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든 사고력 길이 막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를 하냐고. 그러니까는 맨날 거기서 시키는 게 뭐야? 유형별 암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55개월인데 재능 피자랑 수학 해도 돼요. 55개월이면은 재능 피자 수학을 해도 되고요. 수학은 굳이 한다 그러면 수세기만 시키세요. 수세기. 절대 연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긴 해도 되는데 뭐 개수 세고 숫자 쓰고 개수 세고 숫자 세고 묶음수 세고 숫자 세고 뭐 5, 6, 7에서 네모칸 치고 그 안에 숫자 쓰고 뒤로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서 거꾸로 세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시키세요. 매일 숲이나 산에 가는 공동 육아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절기 교육을 시키고 정형화된 인지 교육 또 일절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이게 근데 공동 육아 어린이집에서 엄마들이 조금 미친 데는 또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보통 공동 육아 어린이집 하는 엄마들이 이런 교육에 싫어가지고 엄마들끼리 만나서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비싸긴 해요. 어차피 거기 운영 자금을 엄마들이 다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엄마랑 같이 생활을 더 오래 하기 때문에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 뭐 한 달에 150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더 나아요.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운해적 어린이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엄마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좀 안 되지.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머니들끼리 이제 쉐어하는 거지. 그 비용들을. 일반 유치원 7세 보낼 거면은 차라리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병설이 좀 낫긴 해요. 현재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그냥 병설이 좀 낫기는 해요. 이제 눈이 도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미술학원에서 예를 들어 수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수박배를 그리고 선생님이 도움 없이 했는데 그것 또한 장애식일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주면 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선생님이 자 수박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맘대로 그리는 거야. 어떤 애들은 수박 겉모양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수박 반 자른 단면 모양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더 똑똑할까요? 수박 단면 그리는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수박 단면보다는 수박 조각을 그리는 애들이 더 똑똑한 아이들이야. 어쨌든 간에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면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수박을 그리는 게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수박 줄기에서 나오는 수박 나오는 모양 이게 진짜 최고 아이들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리는 거야. 그 수박 그린다고 수박 하나만 딸랑 그려놓고 줄무늬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는 진짜 초급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수박 단면 모양, 세 번째는 수박 이렇게 잘라놓은 거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린 모양들. 그다음에 진짜 최고는 수박이 자라는 거를 줄기에서 수박 자라는 모양. 이거는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그 수박을 그리라는 게 아니야. 집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그림 그리는 활동. 그래서 엄마랑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를 엄마랑 같이 또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엄마가 힌트를 주는 거지. 이번에 수박이 아니라 뭐 참외나 또는 또 과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주제를 정해놓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스케치북 놓고 같이 그리는 거야. 자, 이거 팁인데 이거 애들하고 놀러 갈 때 한번 써봐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나만 알려주는 거야. 차 트렁크에다가 아이가 둘이면 둘 하나만 하나야. 거기다가 가방을 2개 준비해요.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이 걸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 안에다가 스케치북
엄마랑 아이 거 둘 다 준비하는 거야. 스케치북, 색연필, 물감 뭐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서 가방 2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 놓고서는 어디 놀러 가잖아. 놀러 가 가지고 이제 그늘 같은 데 앉아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둘 다 스케치북을 펴고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놀러 갔을 때도 엄마랑 아이랑 같이 앉아 가지고 그리는 거야. 공원에 놀러 가잖아. 공원에 놀러 가서도 똑같이 엄마랑 아이랑 같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주변에 보는 엄마들이 잔뜩 와가지고 와, 야, 이 집은 와 대단하다. 엄마랑 같이 앉아서 막 그림을 그리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변의 엄마들도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들도 생각에 주변 사람들 칭찬하니까 자기네들도 기분이 좋은 거야.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만의 이게 그림을 그려. 그럼 혹시 아빠가 같이 가잖아? 그러면 뒤에서 우리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찍어달라고 그래. 찍어가지고 차라리 그런 거를 인스타에다 올려. 그리고 아이랑 같이 그림을 그린 거, 뭐 그림 엄마 거, 아이 거 해가지고 요렇게 슝슝 모양 해놓고서는 뭐 몇 월 며칠, 뭐 딸내미 누구랑, 뭐 아들내미 누구랑,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그리고 그거 그려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엄마랑 아이랑 해가지고 넘기면서 거기 오른쪽 밑에다가 몇 월 며칠 어디에다 한 거라고 해놓고서는 그 어디 찍은 거 있지, 사진 찍은 거 각자 딱 붙여놓고 그거를 해가지고 스케치북 하나 다 쓰면은 그걸 둘 다 딱 모아놔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들내미든 딸내미든 결혼할 때 그거를 줘. 추억으로 주는 거야. 예전에 엄마랑 너랑 이렇게 그렸던 거야 이러면서 주는 거야. 추억의 앨범이야. 그것도 아날로그 앨범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너도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엄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 이러면서 주는 거지. 이런 게 저기 뭐야, 육아야. 다른 게 없어. 아이랑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러 가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으라고. 애 데리고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 데리면서 ABCD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놀러 가면서 애랑 추억을 쌓으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가 또 다른 육아를 하면서 똑같이 엄마가 했던 거를 하게 된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지금 엄마들이 육아를 했던 것들이 엄마의 친정 엄마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그거의 육아 주도권은 엄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아빠들은 엄마가 육아 주도권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는 터치를 안 하고 아이랑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놀아주면 아빠 역할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엄마 역할이야. 보통 애착이 보통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애들 사춘기 생기기 전에 엄마랑 애착 관계가 끝나버리잖아. 그럼 애들은 무조건 비행청소년이 돼요. 참조하세요. 아이가 미술학원에서 한옥 그려왔는데 집에 와서 레고를 한옥 만들어. 이거는 보통 미술에서 그림에서 그림으로 가는 애들은 일반 애들이고요. 그림에서 만들기로 가는 애들은 창의적 사고력 길이, 얘는 기본 2차선 이상 뚫린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좀만 잘해주면은 학교 가기 전에 사고력 길이 한 4차선 정도 뚫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잘해주면은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나중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4차선 도로가 20% 30%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4차선 도로가 실크로드가 깔려버려. 오히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4차선 도로가 흙으로 만든 도로였는데 여기서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 4차선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로 깔려요. 아니면은 아스팔트 도로로 4차선을 깔린 애들은 나중에 책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뻥튀가 돼서 6차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나중에 읽히라는 거예요. 놀이터에 애들이 없으면은 키즈 카페 가세요. 키즈 카페. 키즈 카페 가셔서 해도 돼요. 레고를 좋아하는데 만들어서 전시만 한다고요? 아이가 레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거를요, 그 책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쫙 전시를 하고, 전시한 것만큼의 개수를 계속 레고를 사와야 돼요. 많이 만들어 놓은 것만큼 나중에 그거에 비례해서 창의성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창의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창의력 높은 애들은 항상 아웃풋 나오는 창의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는 많이 만들게만 하세요. 그리고 애들이 잘 못 만들잖아. 그럼 엄마가 만드는 걸 많이 보여주세요. 또는 아빠가 만드는 걸 많이 보여주세요. 얘가 아직 능력이 안 돼. 7살이어도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얘가 지금 굳이 레고를 안 해도 되니까는 다른 클레이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조금 다른 걸 한번 찾아보세요.
꼭 레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레고가 원래 확장성이 크긴 하거든요. 레고 아니어도 뭐 그 색종이나 아니면은 클레이 활동,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근데 남자애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레고 활동이 쭉 되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여자애들은 나중에 그 미니어처로 가거든요. 남자애들은 나중에 그 프라이 모델이나 아니면은 코딩 이런 쪽으로 가니까는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최소 6학년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자, 라이브 거 따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편집이 안 돼가지고요. 어쨌든 끝나고 나면 다시 보기가 돼요.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시면 돼요. 6세 체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다 받아줘야 될까요? 적당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는 얘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느라고 힘들어. 좌뇌 활동하는 애들은요, 얘를 어느 학원에 보낼까를 그거를 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 지쳐버리는 거야. 하기 싫은 학원에 지쳐버리는데, 우뇌가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 행복한 고민이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간 컨트롤 잘 해가지고 좀 하는데, 우뇌 활동이 잘 된 아이들은요, 딱 6개월로 끊어요. 6개월 메인으로 하는 거 하나, 나머지는 6개월로 끊어서 6개월짜리를 많이 시키세요. 6개월짜리.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시키면 더 좋아요,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영재 하나 하는데, 걔는 메인이 지금 바이올린이에요. 메인이 바이올린, 그리고 바둑 활동이에요. 요거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활동들은 다 6개월씩 끊어요. 어차피 얘는 6개월만 하면은 거의 상급 클래스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더 해봐야 레벨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 어차피 메인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활동을 6개월씩 딱딱딱딱딱 끊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게 더 좋아요. 대신 메인으로 가는 거 하나 가고요. 2시간 이상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주면은 사고력과 스킬이 광폭하게 늘어나가지고 우뇌 IQ가 130 이상까지 올라요. 얘네들은 나중에 공부를 만약에 못하더라도 성인이 돼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알아서도 그냥 월 400, 500씩 버는 아이들이야. 대학교를 안 나와도. 이게 내 우뇌 머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좌뇌도 마찬가지야. 봐요. 영유 보내는데 얼마예요? 150에서 200이에요. 거기에 간 다음에 또 학원 또 보내요. 그것도 40인가 50인가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수학학원 보내지, 무슨 학원 보내지, 공부시키는 엄마들이야. 한 달에 학원비로, 공부학원비로 250이 들어요. 공부학원비로. 근데 애들이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시키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져요. 거기에 책 육아한다고, 책 아시잖아. 제 거 오기 전에 이미 책 육아한다고 책 왕창 샀지, 패드 사느라고 노예 계약했지, 또 그거에 교구 산다고 또 교구로 또 몇백만 원 투자했지. 그렇잖아. 지금 제 거 보려고 하느라고 지금 위약금 물고 지금 공부한다고 시켜놔가지고 했던 것들 다 위약하고 이거 다 버린 엄마들 기본으로 2천만 원 이상 버렸어. 차라리 그 2천만 원으로 애들 이런 운해 활동 시키잖아. 그럼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져. 그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가서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해, 솔직히. 애들 블럭 같은 거 만들 때 나중에 클래식 블럭 하다가 어차피 7세 이후부터는 레고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만드는데 15,000원 2만원씩이야 그거 하루에 한 개 두 개씩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좀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얘가 만약에 잘해가지고 학교 들어갈 정도 돼가지고 어덜트용을 한단 말이야. 어덜트용은요 보통 4만원 돈을 해요. 4만원 돈인데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리냐면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얘네들이 실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면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가격이 약간 올라가긴 하더라도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씩 걸려. 뭐 3, 4일에서 일주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걸 만들면서 고등지능을 쓰면서 돈은 별로 안 들으면서 아이가 나머지 여가 시간을 그거에 매진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학교 가서 그 미니어처 보통 4만원 돈 하거든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좀 지겨울 것 같으니까는 2개를 사줘요. 그러면 2개를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약
7만 원에서 8만 원 가지고 얘가 미디어 중독도 안 돼 가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계속 두뇌 발달을 한단 말이야.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음악 활동 이런 것들도 얘가 웬만하게 하면은 집에서 그냥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런 클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만 해주면 되고, 아이가 조금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클레이보다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지고 클레이 그 다음 단계 점토가 뭐냐면은 피규어용 점토가 있어요. 근데 점토 하나가 좀 비싸기는 해요. 점토 하나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요. 우리 옛날에 쓰던 찰흙 있죠. 그거가 한 2만 원 또 15,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굵은 철사랑 그다음 안에 쿠킹 오일 끼고 그다음에 덮어가면서 세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통 하나 만드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고등적으로 하고 색칠하니까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벌써 퀄리티가 달라져. 옛날에는 그 요만한 거 만드는데 15,000원씩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돈은 같은 돈을 들리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서 퀄리티 자체가 달라져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3학년 4학년 애들이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야. 근데 걔네들 퀄리티나 성인들 퀄리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운해활동 잘 된 아이들 있잖아요, 3, 4학년 되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성인들 퀄리티랑 별반 차이가 없어. 봐봐, 애들 입시 미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고등학교 애들하고 성인들 레벨하고 별 차이가 없어. 대신 터칭 같은 게 성인이 조금 더 낫는데, 그게 이제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뿐이야. 별로 그 차이가 없는데, 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0.01초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근데 어차피 1등이나 10등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둘 다 잘한단 말이야. 근데 선수들끼리는 0.01초 싸움이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 0.01초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 4년 동안 미친 듯이 훈련을 하는 거야.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지, 나는. 그럴 시간에 그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4년, 5년, 10년 할 시간에 차라리 0.01초의 노력을 안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난 더 낫다는 거야. 왜? 얘가 국가대표가 될 게 아니고 이걸로 입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17개월 아기 문화센터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탐색하며 돌아다녀서 잡으러 다니는데 아기가 왜 그럴까요? 집에서 허용하는 게 많은데 그런 곳 가면 규칙을 배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화센터 다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체험식 문화행사, 체험식 문화센터 거기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탐색하며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거, 모터 잡으러 다니는 거, 탐색하며 잡으러 다니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현상인데, 책류가했던 애들은 이걸 안 해요. 애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지능 발달 저하로 이런 탐색 활동들을 안 해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정상적인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되는데, 이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애들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문제의 성향이고요. 또 집에서 허용하는 게 많은데 그런 곳 가면은 규칙을 배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애들이 보통 본능적이라고 그랬어요. 본능적인 아이들은 규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규칙을 배우는 거는 그쪽에서 하도 극성인 엄마들이 개 지랄 떨어버리니까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규칙이라는 거야. 이게 원래 유치원에서 이게 규칙이라는 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케어하는 게 선생님들의 목인데, 요즘 엄마들이 공부에 미치다 보니까는 엄마들이 계속 극성에 좀 또라이들이 많아졌어. 엄마들이 특히 30대 초반에서 35세 사이 엄마들이 약간 조금 지능이 많이 저하되면서 극성이면서 마음충이면서 애들 요만큼만 애들한테 기스만 하더라도 개 지랄 떠는 엄마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돈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을 문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야? 애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이 그런 데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야? AI를 만들려면 되는데, AI를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책육아예요. 애들이 책육아 하면 가만히 있거든. 책육아를 만약에 했는데 애가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면 강제로 잡아서 하는데, 거기 앞에 붙이는 단어가 뭐야? 규칙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계속 스트레스 작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단어를 집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이런 문화센터 같은 데서 절대 규칙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규칙이라는 게
아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아이가 36개월 이전에 규칙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그쪽에 선생님이 쓴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거기 선생님들 또라이예요. 그냥 나오시면 돼. 가지 마세요. 근데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그게 육아하기가 겁나 편하거든. 옛날에 애들 이빨 닦는 훈련, 그 다음에 청소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 그 다음에 예의를 지키는 훈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1년, 2년, 3년 매일매일 반복돼 가면서 애랑 실갱이 하면서 그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된 것으로 애들을 습관을 잡아놓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엄마들은 뭐예요? 그게 귀찮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규칙이야 해야 돼, 규칙이야 해야 돼, 강압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여길 가도 규칙, 여길 가도 규칙, 여길 가도 규칙. 근데 겁나 웃긴 게 뭐더라? 규칙이라는 거는 모두 공용돼서 통용돼야 돼. 근데 A라는 어린이집, B라는 어린이집, C라는 어린이집 규칙이 다 틀려.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야. 왜? 이사를 가다 보면 어린이집을 바꿀 수도 있고, 이사를 가다 보면 유치원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엄마가 얘한테 규칙을 강요했단 말이야.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도 얘한테 규칙을 강요를 했어. 그래서 A라는 유치원에서 규칙에 얘가 적응이 됐어. 근데 이 아이가 B라는 유치원에 갔어. 근데 여기 규칙이 달라. 그러면은 얘가 혼란이 오는 거야. 야, 규칙을 함부로 막 강요하면 안 돼. 근데 얘가 규칙을 너무 강요를 했기 때문에 A라는 유치원에서 얘가 규칙에 적응이 돼가지고 규칙 강박이 생겨버렸어. 그럼 B라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A라는 유치원에서 했던 규칙을 지키지 않는 B라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규칙 강박이 생겨요. 지금 이것도 신종 뇌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규칙 강박이. 이게 엄마들이 규칙 너무 강요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강요를 해서 생긴 강박이 생겼어. 애들이. 53개월 여아 그리기 하루 집안에서 2시간 하길래 레고도 대량으로 지원해줬는데 잘 끼워지지 않은지 최대 30분 하다가 역할놀이 빠지더라고요. 차라리 레고는 접고 그리기만 해도 될까요? 아니야. 자, 다시 그리기만 하루 집에서만 2시간씩 하길래 레고도 대량으로 지원해줬는데 최대 30분마다 역할로 빠지더라고요. 레고는 그리기 만들기만 해도 될까요? 이거 상관없어요. 처음에 할 때 30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원래 레고 30분 만들기도 힘든데 얘가 30분 한다며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벌써 그리기 2시간에 레고 30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기 2시간에 레고 30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클레이 활동 같은 거 있죠. 연계를 하세요. 역할놀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연계를 하세요. 특히 그리기 있잖아요. 얘가 좋아하는 그리기에 관련된 거를 연계해서 클레이 활동을 하세요. 얘가 잠깐만, 얘가 여자아이잖아.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드세요. 아이가 잘 못 만들어? 상관없어요. 엄마가 만들 줄 알면 돼요. 그거를 엄마가 만들어서 그 다음으로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역할놀이 안 해요. 역할놀이는 절대 하루에 1시간 넘기시면 안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넘기는 순간 아이는 문제가 생겨요. 1시간 이상 넘기지 마시고요. 1시간 이상 넘기지 않게끔 다른 놀이를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역할놀이 뭐 20분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연속되게 계속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늘면서 소근육 활동 시간이 다시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둘째 아이가 4살인데 같은 반에 한 아이가 아직까지 보호자 한 명과 아침 시간에 1시간 같이 교실에 있다가 갑니다. 적응 기간이라 하기에는 벌써 4개월째 함께 하는데 그 아이가 걱정되고 저희 아이나 다른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지내는데 어떤 느낌인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반응성 애착장애고요. 보통 불안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불안장애 있는 애들은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이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책류가 많이 하고 공부 위주로 많이 했던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그런 애들이 좀 불안성 애착장애나 껌딱지, 또 반응성 애착장애, 또 공부 위주로 하는 애들이 이제 좀 내성적에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좀 봐야 돼요. 근데 엄마가 공부 위주로 많이 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사회생활이. 근데 지금 같은 4살이면은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은 얘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 집에서 엄마가 주로 책육아나 공부 위주로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얘 반응성 애착장애예요. 고모가 왔으면 얘 반응성 애착장애예요. 반응성 애착장애면요, 얘가 불안 강박도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내성적이 되고요,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반응성 애착장애 오면은 애들 거의 경계성급으로 떨어져요. 반응성 애착장애 생기면 경계성급 떨어지면서 증상이 ADHD 전조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 나와요. 발도르프 교육 학교, 이거 대안학교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괜찮은데 이게 내가 확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역별로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지역별로. 그래서 어느 학군지 지역에서는 약간 좀 학군지 스타일로 발도르프로 가고요, 아닌 지역은 완전 발도르프로 가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발도르프로 쭉 가실 거면요, 운의 확장 목적으로만 가셔야 돼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이제 공부시키겠다 해가지고 발도르프로 쭉 했다가 갑자기 얘를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킨다. 그럼 얘가 그때 확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도르프로 갈 거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의 사고력 위주로 가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 얘네들이 25세가 앞으로 15년에서 20년 후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지고 대학도 의미가 없어져요. 앞으로는 AI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요, 우리나라 애들 대학교 과정까지 AI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은 대학원 과정까지 AI가 다 대신해요. 그러면은 AI가 다 대신하니까 공부에 관련된 걸로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직장 내에서도 뽑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연줄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낙하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건 좀 힘들 거고, 앞으로는 이 AI 세상 속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를 스스로 찾는 이런 아이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사고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앞으로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도르프 교육이 좀 더 낫기는 해요. 국수연가사 잘해봐. 뭐해 그거. 근데 사고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수연가사를 잘하는 건 좋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애들이 책류가 영어 이런 것들을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20살 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네들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는 진짜 운영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수억 원 들여서 공부시킨 아이들 결국은 나중에 머리 똑똑한 우대형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 다솜님 잠깐만요. 저 잠깐 3분만 쉬었다 할게요. 3분만. 잠깐 3분만 쉬었다가. 마이크는 되는구나. 자, 2학년 남아예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8급 정도인데 70수 외우기 힘들다 하네요. 바둑 학원에서 외우는 거 괜찮은가요? 근데 바둑이 결국은 나중 보면은 외우기가 들어가긴 해요. 타이잼이라는 인터넷 바둑 두는 사이트 가입하라고 해서 망설여지네요. 인터넷 바둑 두기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매번 학생에서 급수에 맞는 매칭해줄 친구가 없으니 타이잼을 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허락하는 게 바둑이에요. 바둑 장기. 바둑 장기 체스는 해도 돼요. 그거는 뇌 데미지에 비례해서 오히려 뇌의 발달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넘으면은 인터넷 바둑 1시간 이내로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1시간 이내로 해가지고 해요. 이게 정지화면이라 전체적으로 지가 다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꼴뚜기님은 뭐 교육에 관련돼서 그 학교 교육 심한 거 안 하면은 조금 편안한 데로 가세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나마 좀 순진한 근데 가서 애들 자율성이나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공부 쪽 관련돼서 하면은 애들이 또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지능이 떨어지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필리핀이 좀 덥긴 한데 여기가 좀 습도가 좀 많네. 좀 끈적끈적한다고 또 땀나지는 않아. 근데 이놈 집이 이 바퀴벌레가 너무 많네. 이거 하는 동안 지금 바퀴벌레를 2마리나 잡았네. 그래도 여기는 나는 게 2층짜리 콘도 있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은 그 아프리카 바퀴벌레 이만한 거 있지, 날아다니는 거, 그거 돌아다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거실에 바퀴벌레 한 3-4마리가 죽어 있어. 이따만한 거. 여기는 요만한 거 돌아다니네. 여기 독일 바퀴벌레. 자,
부모와의 대화가 사고력 키우는데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양질의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생각거리가 있는 질문을 해야만 할 것 같네요. 사고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대화는 책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요, 책은 그냥 공부예요. 책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일단 제외. 그러면 책 외에 하는 거 찾아야 돼요. 뭐냐, 아이랑 만들기 그리기 하면서 얘기하고, 아이랑 체험 활동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또 물레방아 같은 거 보잖아. 엄마 저거 뭐야? 그러면 물레방아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물로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 관찰을 직접 하잖아. 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데를 보여주면서 아이랑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 꼬리물기가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야 아이가 언어 능력이 향상이 돼요. 집에서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봐야 그게 끝이야. 그리고 라운딩 대화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고 어떤 무슨 목장을 간다든지 어떤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뭐 시골을 가서 뭐 이것저것 본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또 문화재 있는데 이런 데를 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애들이 질문에 꼬리를 물어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애들 언어력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언어적 사고력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말솜씨가 뛰어난 아이들이 언어 꼬리물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계속 끝없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보통 이런 질문 꼬리물기를 애들이 말하고 36개월 지나가지고 약 2년간 하거든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 4년 동안 언어 꼬리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 꼬리물기를 좀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호기심을 많이 갖는 아이들, 그러니까 책으로 인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연 현상, 자연에서 보이는 거 이런 것들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또 동물들이나 곤충들 보면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 많이 하는 아이들,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구경 많이 하는 아이들, 요런 애들이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야.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거든. 그러면은 자, 아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어떤 거를 계속 보면서 30분 동안 앉아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들 뭐라 그래? 야, 그만 봐,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어디를 놀러 가서 이제 체험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데를 갔어. 자,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애들이 어떤 걸 하나를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볼 거 많은데 야, 여기 가자라고 그러면 안 돼. 얘가 여기서 30분 동안 그걸 계속 구경한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뒤에서 계속 아이 보고 있으면 돼요. 보는 게 적더라도 그렇게 해주면서 애들 관찰력도 같이 올려주고요. 그런 언어 꼬리물기 많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에게 못된 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때리고 단짝 친구한테 나하고 놀려고만 한다라고 하고 그런다는데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지난번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들으니 영상을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데, 요런 아이들이 학습시 유치원 단짝 시스템에서 지낸 아이들이에요. 학습시 유치원을 다니면서 단짝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홀수가 됐을 때 문제가 되고요. 요런 애들 중에서 좀 많이 이기적인 아이들, 대체적으로 학식으로 한다든지 영유 다니는 애들, 특히 영유 다니는 애들이 많이 그래요. 이렇게 공부만 시켰던 애들이 이기주의가 되면서 애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인격장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를 가진 상태에서 입학을 한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보통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안 놀라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만만한 애를 하나 골라. 얌전한 아이들, 요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그 아이만 가지고 놀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학기 초에 단짝으로 딱 찍었던 아이들이 얘네들도 걔 나름대로는 난 이 애도 사귀고 싶고 이 애도 사귀고 싶고 이 애도 사귀고 싶고 그런데 재수없게 잘못 걸려가지고 이 가스라이팅한테 잘못 걸려서 얘가 단짝이 됐다. 얘는 인생 꼬인 거야. 왜냐면은 얘가 다른 애를 만나는 걸 못 만나게 해요. 얘는 왜 자기에서 인격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보통 영유 나온 애들이 그래요. 영유나 엄마가 12개월 이전부터 책류가 했던 아이들, 요런 애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시켰던 아이들, 요런 애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격 쓰레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아니면은 자기가 혼자 지내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을 다른 애를 못 만나게 해. 그리고 보통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 얘네들은 다른 애들 다 좋아하거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두루두루 사귀는 친구 중에 재수없게 얘가 걸렸어. 그러면은 얘 이때부터 얘가 작업을 시작하는 거야. 계속 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얘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못 만나게 해.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얘가 3학년이잖아. 1학년 애들 진짜 심해요. 특히 학군지 지역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요즘 애들 엄마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엄마들이 공부에 미쳐가지고 애들을 진짜 미친 애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근데 지금 3학년은 좀 덜하고요. 1학년 애들 한 50% 정도가 애들이 이래요. 앞으로 36개월 이후 그 정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순간 약 80% 정도 애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 단짝 시스템이 이게 무서운 거야. 17개월 사회성 길러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엄마랑 같이 둘이 돌아다녀도 될까요? 예, 돼요. 주변 엄마들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주변 엄마들 친구 만들어주는 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36개월까지는 엄마랑 애착관계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 약 30개월부터 엄마 친구들 있죠. 이 외부에서 만나게 해야 돼요. 내부 이런 기관 내에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그래서 한 4시 정도 이후, 오후 4시 정도 이후 보통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 애들 잔뜩 몰려 있어서 막 놀잖아요.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런 데. 그래서 그냥 많이 보여주면 돼. 그냥 퍼블릭 공간에서. 굳이 뭐 친구를 만드니 많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36개월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봐왔던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먼저 목적이야. 그래서 엄마랑 애착관계 떨어지면 아까 그 고모랑 같이 온 그런 아이 4살짜리 아이처럼 애들이 불안성 애착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엄마랑 애착이 안 돼 있고 또는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서 선생님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육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얘는 그냥 무조건 불안 증세가 와요. 그래서 하루 기간 중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뭐 보낸다 싶으면은 최대한 엄마가 오자마자 빨리 빼오고 잠을 애가 늦게 자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애가 9시에 갔어. 그럼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8시간은 어린이집 선생하고 같이 있잖아. 그리고 얘가 5시 오잖아. 그럼 6시, 7시, 8시, 9시, 10시 5시 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불안감각이 생겨요. 무조건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더 오래 있어야 돼. 최소 50%는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고모가 봐주는 게 더 오래되거나 아니면 시터가 봐주는 게 더 오래되잖아. 그 얘는 무조건 지능 저하가 와요. 무조건 경계선 지능이 돼요. 요즘 애들 경계선 지능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야. 어린이집 던지기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로 3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 언어 지연이 오고 36개월 지났는데 전부 다 애들이 내성적이 되고 전부 다 예민한 기질이 되고 전부 다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ADHD 전조 증상이 나와요. 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뭐가 돼?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거든.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미디어 보니까. 그래서 남자애들이 4세, 5세 때 전부 동시에 ADHD가 걸려. 그리고 어차피 영상 보여줄 거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적어 보여준다 그래, 영어 영상.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한국어도 못하고 이래저래도 안 돼.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해. 영어는 하긴 하되 딴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영어 수준도 애가 5세가 됐는데 3세 수준이야. 7세가 됐는데 4세, 5세 수준을 얘기하고 입학을 했는데도 5세 수준을 얘기를 해.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운애가 결정되는 거는 100% 선천적인가요? 일단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네 운에 결정되는 건 뭐냐면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재능에 이게 좀 DNA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운해 쪽에 DNA를 많이 받았어. 엄마가 예술가고 아빠는 이제 엄마는 예능 쪽을 많이 했어. 은미체 중에서 이제 미술 쪽을 많이 했고 아빠는 체 쪽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대체적으로 운해 쪽을 많이 받아와.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좌뇌 쪽을 많이 받아와요. 근데 좌뇌 쪽을 많이 받아오든 운해 쪽을 많이 받아오든 6세 때까지는 세상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만 7세까지는 무조건 운해가 발달을 해요. 좌뇌가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앞으로 10년 후의 아이들이든 과거 10년 전의 아이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0년 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태어나면은 무조건 6세에서 7세까지는 운해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로스 마인드셋, 뭐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 그러면서 운해 발달을 하면서 사고력을 올리면서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좌뇌 활동,
그때 책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식을 받으면서 아이가 뇌가 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우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 때 뭐해?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게 하면 애들이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책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해지고 자기 애성 인격 장애를 갖고 애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면서 싸가지가 없어지면서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1학년 때, 그러니까 6세, 7세 때부터 애들이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뭐가 돼? 촉법소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게 이 교육, 그러니까 책류관이 뭐 이런 교육들을 하다가 애들이 성격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 단체적으로 촉법소년이 되고 어린 시기 일찍, 그러니까 12개월에 어린이집 던지기를 하고 이럴 때 애들이 불안성 애착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또는 ADHD 전조증상 또 미디어를 보여주면서 ADHD가 걸리면서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이 걸린 애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이런 애들이 단체로 뭉쳐가지고 뭐예요? 그룹을 형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36개월짜리 아이들 조심해야 될 게 얘네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불법 범죄들. 단체 학폭, 폭행 이런 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생길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 좀 지내는 게 더 나아요. 자, 바둑은 언제쯤 배우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빠른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바둑은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요. 운의 활동, 사고력 활동이 돼 있는 애들이 가야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근육 활동이 좀 돼가지고 하루에 뭐 2시간 이상 하는 게 한계락도 있다. 요런 애들이 바둑을 빨리 시작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사고력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 한 6세? 그 정도부터 하면 더 좋아요. 운의 활동, 피아노 3시간, 레고 1~2시간, 수영, 태권도, 골프 하던 아이 말씀대로 집에서 저녁에 전래 2~3권 읽어주고 있는데 학교 갈 나이라 해외라 9월 입학 예절 그쵸? 한국에선 3월 입학 예정 나이인데 만 6세 9개월 되더니 누구나 학교 교재랑 책에 관심을 가지는데 학교 갈 시가 되면 자네 활동 대비하는 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애들도 제가 7세 되면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외국은 입학이 8월에서 9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 7월 6월 그러니까는 그게 1월 달부터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운해 활동 어차피 외국은 운해 활동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조금씩 그냥 책 1~2권 정도 읽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엄마들한테 둘러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엄마들이 다 돌 던지지 않아. 어차피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어차피 제 거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돌을 저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뒤통수에 딱 얻어맞는 기분을 들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애들이 망가지면은 그때 돼서야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아이들이 제대로 돌아. 지금 36개월 전에 책 육아하고 ABCD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학대예요. 정신적 학대 중에서도 거의 맥스 레벨이에요. 애들 그 옛날에 그 누구지? 정인인가? 그 겁나게 팬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레벨이 비슷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애들 책 육아하고 책 천권 깔고 교구로 깔아놓고 애들 영어 하면서 미디어 2시간 3시간씩 보여주는 게요. 예전에 정인이 뒤지게 팬 거 있잖아요. 그거랑 학대 레벨이 비슷해요. 어머니들이 모르는 거야. 애들이 멍자국이 없는 거지. 가슴에 멍자국, 뇌에 멍자국이 안 보일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인이는 겉으로 멍자국이 있는 것 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인이가 맞아서 죽은 것 뿐이지 얘네들은 겉에서 보이는 멍자국이 없을 뿐이지 얘네들은 5세 때 ADHD 걸리고 경계선 지능 걸리고 5세 때 반응성 애착장애 걸리고 5세 때 정신이 나가버려서 유사 자폐 걸리고 이거는 뭔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지금 단체적으로 애들이 경계성 지능 걸리는 게 지금 단체로 생겨가지고 지금 입학하기 전 애들 평균 지능이 80이 안 돼요. 평균 지능이. 그리고 80대야 평균 지능이 애들. 하도 공부시켜가지고 애들 정신 나가가지고 애들 다 내성적이래. 아니 내성적인 애들이 실질적으로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내성적인 애들이 80%야. 애들이 언어 지연이 와. 남자애들 단체적으로. 그래서 36개월 됐는데도 언어 지연이 와.
옛날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고 핑계를 댔는데 지금 코로나도 아니잖아. 이거 뭐라 그럴 거야? 이거 다 책류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또 미디어 보여줘서 애들이 전부 다 언어 지원 왔고, 또 영어 영상 보여줘가지고 다 단체로 언어 지원이 왔어. 근데 엄마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단체로 뭐 하고 있어? 어린이집 지원금 나온다고 6개월에 어린이집 던지게 하잖아,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사회성을 키워. 사회성은 36개월부터인데 그러면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다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티타임 갖고 있잖아. 나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린이집 던지기 딱 하는 순간부터 애들 육아 끝난 거야. 귀찮아지는 거야, 애들이 있으면서. 지금 사실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애들이 전체적으로 애들이 IQ가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현재 그래요. 그게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학대예요. 2시간 그림 그리는 아이 미술학원 보내서 좀 더 확장시켜 주는 게 어떨까요? 보내세요. 이런 아이들은 미술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높아져요. 퀄리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미술로 인한 사고력 확장은 웬만큼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미술 스킬을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해주시면 돼요. 한부모 가정에서 아빠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은가요? 한부모 가정은요, 아빠, 혹시 아버님이 키우시면요, 저한테 카톡 따로 주세요. 제가 따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카톡 따로 주시면요, 제가 전화 상담 따로 주도록 할게요. 아빠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쪽에는 엄마가 없더라도 엄마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여성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이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해요. 그게 어린이집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유치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을 한 명을 구해야 돼요. 아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무조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부모일 때는, 아빠일 때는. 그러니까 그럴 사람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랑 따로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한부모일 때는 좀 다르긴 한데, 아빠가 한부모일 때는 저랑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기는 연필로 스케치하는 게 좋을까요? 쉽게 써지는 사인펜 매직은 별로 안 좋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요. 처음부터 스케치를 안 하고 막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막 이런 그런 공예하는 사람들 스케치 안 하고 해요.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아이 편한 대로 그냥 냅두시면 돼요. 엄마가 보기에 또는 성인이 보기에 이 퀄리티가 별로 다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예술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둑으로 아이가 알까기 하고 싶다고 해서 재밌어 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으로 바둑을 접하게 해도 될까요? 하셔도 돼요. 아이가 좋아하면은 최소 6개월간은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뭐 바둑으로 아이가 뭐 사고력이 높아진다 막 이런 거, 바둑이 안 되면 오목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오목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 가르쳐 주고 바둑과 비슷한 이런 거 오목 해주시면 되고. 자, 17개월 소아과 진료 시 기본 검사할 때 반응이 아주 예민하고 의사가 그러던데 타고나 기질인 것 같은데, 이를 예민한 아이는 어떻게 케어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예민한 아이들 종류가 좀 많아요. 요거는 제가 애기 젖먹이 때부터 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 빈님도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랑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저랑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후천성으로 예민해진 건지 원래 선천적으로 예민한 건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초일 여아, 12월생이네. 요즘 학교와 블록 레고 만드는 곳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1학년 다른 반 남자아이 2명이서 저희 아이에게 비아냥거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바람에 피가 솟고 솟더라고요.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또 이러니까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은 그게 재밌어요. 취미생활. 근데 이게 지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학군지에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거를 버티고 나가야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솔루션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런 애들을 무시를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 어차피 이거는 얘네들 법적 처벌을 안 받고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래서 학교 끝난 이후에 이거 바디캠이 좀 그렇긴 한데, 학교
학교 시작할 때는 아니야 하지마 이거는 애들한테도 별로 안 좋다 바디캠이. 이게 증거 자료를 모으더라도 이게 애들끼리 하는 거라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이 가스라이팅을 1학년 애들이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심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3학년 어머니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고 있는 거야. 3학년 애들부터 이제 36개월짜리 애들은 이게 더 심해져요. 얘네들 입학할 때 되면은. 그래서 상황 봐서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은 제가 권장하는 건데 이사 가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이꼴 저꼴 안 보고 애들 인격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시골 같은 데로 그냥 이사를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버지까지 이제 생활이 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요즘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내년에 들어갈 애들은 더 심해지고 내후년에 들어갈 애들은 더 심해져요. 이게 다음에 만나도 한마디 해줄까 하는데 얘네들은 이미 그게 재미들인 아이들이라 힘들어요. 선생님도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증거가 없어. 참 안타깝지 이게. 그 얘네들이 여기서 안 된다 싶으면 이 장소를 옮겨서 딴 데서 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촉법소년이 되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이. 미술학원도 선생님이나 어린이들한테는 말 잘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잘 못하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수줍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요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나중에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당장 급하게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수줍어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조금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 국수연가사 공부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능 쪽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많이 시켜서 그 레벨 스킬을 올려주면 돼요. 스킬.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언젠가 올라요. 언젠가. 그러니까는 1학년이면 무조건 발표를 잘하고 1학년이면 누구랑 계속 친해지고 이런 거는 없어. 이게 사교성이 좋다 하더라도 나중 돼서 사교성이 나빠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계속 공부 쪽 위주로 하다가 자네가 높아지면은 사교성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말고 얘들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은미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얘를 꾸준히 은미체 활동을 여러 다양하게 많이 시키다 보면요,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안 맞는 애들끼리 또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미체 활동을 많이 하고요. 어차피 자뇌 활동 쪽, 공부 쪽 활동들은 애들이 경쟁 심리를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른 애들을 싫어하는 이런 마인드를 더 많이 갖게 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홈스쿨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꼴 저꼴 다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아이들하고 얘네들은 평생 살 건데 이게 도망 다닐 수는 없는 거야. 홈스쿨링 한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홈스쿨링이 이게 도망가는 거거든. 상처도 받아보고 그런 걸 해야 돼. 왜? 얘네들하고 평생 살아야 되거든. 20살 되면 어차피 이런 정신 빠진 미친 새끼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집에서만 조용조용 살다가 20살 됐는데 이런 정신 빠진 새끼들하고 같이 사는 거를 처음 경험하잖아. 그럼 정신질환이 와요. 그때 정신질환이 와. 그러면 얘네들 조현병 걸린다니까? 공황장애 걸려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사를 가서 좀 시골로 이사를 가더라도 홈스쿨링 하는 건 나는 권장하진 않아요. 학교를 다니는 걸 권장을 하는데 학군지에 굳이 거길 가서 거기서 홈스쿨링 한다?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난 권장 안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있는 애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좋은 결과값을 내가 못 얻어봤어. 차라리 학교는 다니긴 다니되 이사를 가서 시골로 이사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오히려 시골로 이사 가면은 아이들이 운해 활동도 많이 하면서 좀 지루하긴 하지. 근데 공부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에 있는 애들이 지할 거 다 하면서 공부 활동도 잘해. 오히려 걔네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런 건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비학군지를 더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군지에서 애들이 정신질환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학군지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느끼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 코로나 이전이에요. 차라리 비학군지에서 초등학교를 지내는 게 최고야. 그리고 얘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 그러면은 한 번에 대치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뛰면서 학군지로 와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요. 가기 전에 학군지 애들 그 생태를 좀 알아야 돼요. 학군지로 딱 이사를 중학교 때 가려고 그러는데 애새끼들이 전부 다 싸가지가 없고 다
학폭이 굉장히 심하고 애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애들이 왕따가 심하고 자살률이 많다? 아, 이러면 보내면 안 되지. 특히 이렇게 외부에서 온 애들을 오히려 왕따를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좀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때 뭐 학군지라고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1, 2, 3, 4학년에는 비학군지 있다가 5, 6학년 때 학군지 보냈다가 애들이 그때 돌아버린 아이들도 있고요. 학군지, 비학군지에서 쭉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확 보냈다가 애들하고 레벨 차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애들 공부도 적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떨어져가지고 얘가 정상생활을 못해. 다시 비학군지를 돌아오더라도 애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미 학군지에 가가지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 나가지고 오거든요. 얘는 다시는 정상생활을 못해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 티처스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건데,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서 전교 1등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 대치동 왔다가 얘네들이 마탱이 가가지고 확 돌아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안 되는 아이였구나. 나는 여기서 전교 1등해서 막 기고만장해서 대치동을 갔는데 대치동에서 바닥을 기는 거야. 거기서 완전히 그냥 자존감 완전 박살나고 자존심 박살나가지고 애가 멘붕이 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잘 키워놨다가 엄마가 이사 한번 잘못 가버리고 엄마가 60 한번 부려버리면 애들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사 가는 순간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60 딱 부리는 순간 아이 인생이 조져버린 거야. 엄마의 인생을 조지는 게 아니라 아이 인생을 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파악해서 학군지로 다시 가게 되면 그걸 좀 해야 되고, 학군지를 가게 되더라도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단계별로. 얘가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 근데 만약에 의지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살게 해. 굳이 보내지 말고 거기서 그냥 은미체 활동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시가지 쪽에서 사는 게 좀 낫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28개월 집중할 때는 하루에 만들기 3개 정도 해요. 방문 미술이나 미술학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야, 하지 마세요. 방문 미술은 해요. 집에 와가지고 하는 거 좋는데 학원은 보내지 마세요. 지금 개월 수가 지금 낮아요. 이거 50개월, 60개월 이전에는 절대 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학원이라는 시스템을 아예 겪어보지도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아이가 진짜 똑똑하다 싶었을 때는 이 피아노 학원 외에는요,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거 학원 외에는 절대 학원 보내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하세요. 집에서. 특히 36개월 전에는 학원이라는 데를 경험조차도 못하게 하세요. 무조건 집에서 레벨업을 시키세요. 집에서. 은님 안녕하세요. 아이랑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가 더 잘 그려서 예민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엄마가 레벨 낮춰주면 되지. 아이랑 그릴 때는 레벨을 낮춰줘야 돼. 애를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엄마가 혼자 그릴 때는 잘 그리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랑 그릴 때도 엄마가 잘 그리면 안 되지.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책육아를 많이 했다거나 공부식으로 많이 했던 애들은 이게 짜증내.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그리기 만들기를 엄마랑 같이 했던 애들은 절대 화를 안 내요. 근데 집에 책육아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잘하면 무조건 샘을 내요. 그럼 엄마가 잘하는 건 마저도 샘을 내.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맞춰서 해줘요.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요. 놀이터나 공원 가서 같이 놀자고 먼저 막 들이대는데 상대방 아이들이 안 받아줘서 저희 아이가 서운해해요 라고 하는 게, 요즘 그것도 있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그랬거든요. 올해 애들이 이런 책류가 영어 이런 거 많이 시키는 바람에 엄마들이 또 책으로 해가지고 애들 역할놀이만 하는, 이게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애들이 보통 운해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평균 IQ 10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혼자 놀면서 역할놀이 하면서 혼자 놀면서 인사하면 안 받아주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 IQ 90 이하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IQ 레벨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앞으로 1년 더 있으면 경계선 지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100 이상의 아이들하고 80 아이들하고 이게 레벨 차이가 확 벌어져. 그래서 지금 36개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런 운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학교 들어갈 때 레벨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운해 교육 많이 했던 애들은 IQ 수준이 110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아이들, 영윤이 이제 내 거 교육을 안 받고 또 책류가 마냥 하고 책 서재화 만들고
또 교구만 만져봤던 아이들, 요런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책만 쫙 보고 간 애들, 얘네들은 IQ 수준이 8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벌써 IQ 수준이 30 차이가 나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안 돼. 레벨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야. 정상적인 수준에서 비정상적인 수준의 아이들이 거의 7, 80%가 있다. 이 맨정신에 그 꼴을 계속 보고 다녀야 돼. 학교 다닐 때. 이제 애들이 또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범법행위를 하고 1학년짜리 애들이 야 근데 이게 처벌이 안 돼. 이거 또 미치는 거지. 36개월짜리 애들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ADHD가 4명이 있어요. 한 반에. ADHD. 그리고 나머지 중에 50% 애들이 미디어 증후군. 나머지 애들은 경계선 지능의 반응성 애착장애. 그런 애들이 잔뜩 깔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입학하는 애들 중에 약 30% 정도는 한국말을 못할 거예요. 영어로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말을 아예 못하는 애들도 지금 36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애들 학대해가지고 조지는 거야. 이 36개월 전 애들이 지금 문제야. 지금 4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자, 초일 남아 친구 관계에서 최소 개입을 하고 싶어서 지켜보는 중에 거친 아이들이 쓰는 공격적인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데 쉽게 대하는 듯 하여 지켜보려니 저만 속상하고 아이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다 그러려니 하는지 별말이 없는데 아이가 스스로 감내하게 두는 게 맞죠. 그걸 버텨야 돼요. 저 새끼들 미친 새끼들 개새끼들 아유 또 지랄하네. 그냥 이런 식으로 저 새끼들 또 지랄하네. 그냥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개입이 안 돼. 1학년 애들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꼴 이 꼴 보고 가야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2학년 되면 더 심해지고요. 3학년 되면 더 심해지고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폭이 시작될 거예요. 4학년부터 집단으로 이래 또라이들이 뭉쳐가지고 애들 하나 잡고 팰 거예요.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 뭘 시키냐면요. 태권도는 좀 그렇고 합기도랑 검도 시키세요. 합기도, 검도, 수영 시키세요. 수영을 시키면요. 애들이 상체가 커져요. 일단 등치가 커져요. 수영을 시키면은. 검도를 시키면은 아이들이 정신 수양이 되고요. 합기도를 하면은 애들이 일단은 태권도 학원만큼 많이 문제되는 애들이 좀 덜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정신 수양을 하기에는 검도가 낫고요. 애들 상체 근육 키우기에는 수영이 나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검도를 시키세요. 학원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 2개 필수로 가져가세요. 태권도 학원보다 그게 더 나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피아노, 미술, 바둑, 음악, 줄넘기, 수영을 다 좋아해서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땐 다 하는 게 맞는지 2-3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하면 놀이터에 놀 시간도 적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돼요. 상관없어요. 얘네들은요. 운회 활동하는 게 놀이에요. 꼭 놀이터에서 노는 게 놀이는 아니에요. 대신 이런 거를 다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30분 정도 줄넘기 시키세요. 줄넘기 시키시던지 아니면은 엄마랑 밖에 나가던지 아빠랑 밖에 나가서 배드민턴 시키세요. 그렇게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아이들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6개월씩 바꿔가면서 시키세요. 6개월씩 다양하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웬만큼 시키면은 6개월 안에 확 올라오는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쫙 올라왔는데 네가 메인으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지겹다 싶으면 일단 6개월까지만 하고 너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해. 대신 네가 더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기존에 6개월 이상 하던 거에서 바꿔치기를 하자고 아이랑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바꿔가요.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활동 다 하고 집에 와서 만약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 막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해도 저녁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영학원 보내면 돼요. 할 때 엄마랑 좀 같이 해. 36개월 전에 은미체 레고 말고 놀잇감, 장난감 어떤 게 좋은 거라 생각하세요? 장난감 대여시 참고하라고요? 장난감 활동을 없애려고 내가 은미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장난감은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변신 로봇 이거 조금 하고 그냥 뭐 애하는 인형 몇 개. 이게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나중에 역할놀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역할놀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은미체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감 놀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요 애들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엄마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래 사 이렇게 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완구점 있잖아요. 완구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너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사. 그리고 그냥 사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딱 그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뭐 마지막 날,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동그라미 딱 쳐놓고 요 날은 엄마랑 완구점 가는 날. 그래서 그때 딱 사달라. 그때만. 그러면은 애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정해진 날에 이렇게 사주는 버릇을 들여주면 더 좋지. 그렇게 36개월 전에 표정이 어두운 아이들은 반응성 애착장애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책류가 했던 아이들, 또 영어 교육했던 아이들, 또 미디어 많이 보여줬던 아이들. 그러니까 주로 책류가 했던 애들이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교육 유튜버들 중에서도 책류가 권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표정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 책류가 36개월 이전에 책류가라는 그런 유튜버들 한번 쫙 봐봐. 표정이 없어. 무표정이나 한 가지 표정밖에 안 줘요.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특히 영어 하라는 사람들 표정이 없어. 그리고 되게 무서워. 표정 자체가. 그런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표정을 잃어요. 변형계가 망가지거든요. 보통 24개월 전에 책류가 많이 하면요,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애들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짜증나는 표정, 무표정, 화난 표정, 우는 표정, 네 가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엄마랑 보통 대화를 못하고 때문에 엄마도 보통 애들을 가르치는 표정, 그런 표정밖에 안 져요. 그리고 웃는 표정이라고 해봐야 그냥 애가 뭐 잘했을 때 한번 웃는데 그거. 그리고 이렇게 공부 위주로 많이 시키는 엄마들이 웃기는 웃때 많이 비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 흉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웃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공부 위주로 했던 애들이 학교 갈 때쯤 한 6세, 7세, 8세 때 웃는 표정이 다 비웃는 표정이에요. 입꼬리 탁 올라와서 이런 웃는 표정, 비웃는 표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애들 엄마 딱 보잖아요. 엄마들 개 싸가지 바가지예요. 진짜 그냥 인격 쓰레기. 그런 엄마들. 애가 비웃는다? 그 엄마는 인격 쓰레기예요. 거의 맘충 중에 그냥 거의 최고급 그런 엄마들이 많아. 자, TV를 못 끊어서 평일 아침 유치원 가기 전에만 봄. TV 고장나다 거짓말하고 없애버렸는데 아이가 TV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고. TV 없애버리면 돼. 그냥 TV 없애면 돼. 간단해. TV 없애고 그냥 고장났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꽂아버려, 뽑아버려. 대신 조건이 뭐냐면 아빠도 안 봐야 돼. 아무도 안 봐야 돼. 그러면 한 달만 안 보면 돼요. 그럼 없어져. 그리고 대신 조건이 뭐냐면은 책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애들 좌뇌 자극을 줄 만한 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집에 포스터 있잖아요. 브루마이드 없애고요. 책 한 권도 빼지 말고 싹 다 없애요. 그리고 TV도 없애고요. 휴대폰 사용도 엄마 아빠 금지. 애기 잘 때까지. 전화 받을 때 빼고는 다 금지. 그러니까 전화도 그냥 이어폰 꽂고 그거 블루투스로 통화하세요. 그러니까 전화는 그냥 닫아놓고 그런 식으로 통화하시고요. 그거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 대체적으로 미디어 안 찾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TV를 본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TV를 켜준다든지 오라 그런다면 그러면 또 꽝 되는 거야.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61개월 아이 그전에도 하자고도 하는데 잘 안 하다가 그림 만들기에 관심 보이는데도 이래저래라도 많이 해주면 운해 성적 도움 될 거예요. 계속 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쭉 하세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은 책 활동 덜 하는 조건, 영어 안 하는 조건이에요. 또 미디어 안 보는 조건에 해야 돼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둘이 또 티격태격하며 싸워요. 자네 우네가. 근데 아이들은 책이나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읽기 쓰기 교육, 또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요, 운해 활동이 계속 방해를 해요. 얘네 활동이. 그러니까는 안 좋지. 그러니까는 그 조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를 안 시키는 조건에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애들 사고력이 더 늘면서 애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자 그래요. 알았어 엄마 할게 하지. 애들을 공부를 먼저 시켜놓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 놓고 뭘 하니까 애들이 6살부터 싸가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애들 괴롭히면서 즐겨하고, 그런 애들 1학년 되니까는 가스라이팅 하면서 애들 괴롭히면서 희식락락하고 즐겨하는 거 아니에요. 학군지에서는 그런 애들 신경 안 써요. 선생님들이 엄마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 근데 비학군지는 그런 애들 있으면 선생님들이 겁나 뭐라 하거든. 근데 학군지에서는 못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엄마들 믿지도 않거든. 가끔 뉴스랑 드라마는 아이랑 봐도 될까요? 뉴스는 자극적인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고민되는데 언제쯤 보면 좋을까요? 자, 잠깐만. 은님이
지금 3학년이라고 그랬죠? 차라리 그 드라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얘기해.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솔직히 얘기해봐. 먼저 얘기 좀 해봐요, 답변. 자, 주위에 36개월 이전에 은미체, 책류가 영어 이렇게 육아하는데 이 골고루 해도 변형계 무조건 망가져요. 변형계는요, 안 좋은 걸 했을 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류가 영어 미디어 들어가면요, 무조건 데미지가 쌓여요. 아무리 좋은 활동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봐봐요. 인삼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술 마시면 간 나빠져서 가는 거예요. 담배 피면 폐 나빠져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뭐 하냐고. 안 좋은 거 하나로 간다니까? 내가 불로장생초를 먹었다 하더라도요, 농약 한 사발 들어 마시면 가는 거야. 청산가리 요만큼 먹으면 가는 거고, 마약 요만큼 먹으면 가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인산 산삼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먹어도 그거 하나 먹으면 가는 거야. 이거 복합적으로 하는 거는요,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상쇄될 거면 왜 하는 거야? 또 이런 엄마들은 뭐냐면은 공부는 공부대로 운해활동대로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해랑 자네는요, 하나가 성장하면 하나는 떨어져요. 그리고 자운의 불균형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속여가면서 같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운해는 무조건 만 7세까지 성장하고요. 만 7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자네가 성장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으로 자운의 불균형이 5학년 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그걸 유지하면서 맞춰가는 거야. 근데 6살, 7살 전에는요, 무조건 좌뇌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공부 자극을 주면은 무조건 변형계가 망가져요. 무조건 감정 담당하는 뇌가 망가지면서 애들이 감정이 없어지면서 뭐가 나빠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아 시기에 기억력이 좋은 거는 임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일시적 현상으로 애들이 아직 망가지기 전이니까 똑똑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상해지냐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진짜 본격적으로 변형기가 망가지잖아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2학년 지나면 엄마 안 헤어져 이래. 분명히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세, 7세 때까지만 해도 영어 단어 50개를 외웠던 아이야. 근데 2학년 때부터 10개 단어를 못 외워요. 근데 얘가 복합적인 예체능 활동도 같이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변형계가 망가진단 말이야. 그게 돼요. 무조건 망가져요. 특히 36개월 이전에 건드렸다 변형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인지 활동도 낮아지면서 무조건 36개월 이전에 책 활동, 공부 활동, 영어 활동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경리선 지능은 떨어져요. 100%예요. 등원시 들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60개월 이전에는요, 대체적으로 청각 기능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시각은 중독이 되는 거고요, 청각은 이게 지능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건 상관없어요. 듣는 거, 청각으로 듣는 건 상관없어요. 동요 같은 거 듣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에 따라서 이 기계음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앰프로 나오는 소리들은 듣는데 세이펜 같은 거 이렇게 찢어지는 음으로 듣는 것들은 애들이 막 미쳐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펜이 안 맞는 아이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라디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39개월 아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테이프 떼고 가위질하는 거 좋아하는데 미술학원 보내는 건 너무 일러요.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학원은 보통 나이로 개월수로 따지자. 개월수로 50개월에서 60개월 사이에 보내세요. 굳이 보낸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보내는 거 아니에요. 50개월에서 60개월. TV는 잘 안 보긴 하는데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본다고요? 차라리 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동 영화관에 가세요. 그거는 돼요. 한 달에 한 번 날짜 정해가지고요, 애들하고 한 달에 그냥 한 달에 두 번 애들하고 영화관 가세요.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그 DVD 방 있잖아요. DVD 방 애들이랑 둘이 가가지고 그 DVD 방 가서 보세요. 한 달에 두 번.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영화관 예매하기 좀 그러면은 DVD 방 애랑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보면서 애랑 얘기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DVD 방 가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영화관 가서 보세요. 한 달에 두 번씩.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고 평소 때 미디어 안 보는 걸로. 아, 기억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운해 활동을 많이 하면요, 일상생활 기억력이 늘어나요. 일상생활. 자, 우측에 있는 해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억력이고요, 좌측에 있는 해마는요 순간 기억력이에요. 순간. 우리가 벼락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벼락치기 기억력이 좌측 기억력이에요. 좌측 기억력은 애들이 보통 학교 가서 좌뇌가 성장하면서 기억력이 올라가고요, 우측 기억력은요 하루하루 일상생활 기억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 다니거나 학습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운해가 딸려요. 운해가 딸리다 보면 하루 기억이 떨어져요. 하루 기억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유치원 생활도 기억을 못해요. 분명히 얘가 유치원 생활하고 집에 왔는데 그 기억을 못해요.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엄마 나 기억 안 나. 이게 학습지 유치원 하는 애들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뇌에서 압축시켜서 삭제해버려요. 뇌에서 기억하는 거는 얘 오늘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서 그냥 똑같은 생활하다가 끝났어. 맨날 역할놀이 하다가 끝났어. 오케이, 하나를 압축 버려. 근데 운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치원 생활 내에서 매일매일 바뀌는 거를 순간순간 계속 바꿔가면서 기억을 해요. 집에 와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이게 하루 길어져요. 그러면은 얘네 특징이 뭐냐면은 3일 전에 뭘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운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애들 특징을 올리려면은 무조건 집안 생활보다 토요일 일요일 되잖아요. 무조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세요. 야외 활동. 캠핑을 많이 간다든지 동식물을 많이 간다든지 어디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아이들이 경험적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서 애들이 운해가 굉장히 운해 해마가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경험 활동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것도 어차피 책류가 일종인데 60개월 잠자기 전에 책류가도 하지 마세요. 그 내가 제일 뻘짓이라고. 잠자리 책류가 이거 그 푸르미 아빠 그 개새끼가 만든 거예요. 책 판매하려고. 이거 하는 바람에 지금 애들 잠자리 책류가 한다고 다 빼앗아 하다가 이거 36개월 이전 애들 트라우마 생기고 그 공포 기억 생기고 벌레동화 잘못 익혀서 애들 막 미치고 막 이런 애들 많아요. 이거 잠자리 책류가 하지 마시고요. 이거 잠자리를 책류가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요, 굳이 한다고 하면은 잠자기 전에 하셔야 돼요. 아이가 잠자기 30분 전에 아이랑 저처럼 이렇게 소파에 아이랑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책 보면서 읽으면 30분 정도 보면서 39개월이면은 그렇게 하시고 엄마한테 아이랑 얘기해. 한 권 보면서 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자 그래 놓고서는 이제 책 읽고 책 끝나고 나면은 나 자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줘. 그리고 애기 잘 때 은은한 자장가 같은 거 있잖아, 틀어주고 그리고 나서 애가 코 골고 자면은 그 다음에 자장가를 꺼. 아니면 잘 때 엄마랑 같이 잤다든지 엄마랑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자. 책 읽어주면서 자지 말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다 사기꾼이 만든 거야, 그런 것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육아지식 1도 없는 사람들이 그 출판사 사장이 얘기한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오세고 음악은 아직 하는 게 없는데 클래식 콘서트 같은 데 다니거든요. 음악 듣기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콘서트 같은데. 근데 애들 뮤지컬 있잖아요. 애들이 뮤지컬 관심도 없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애들 관심이 없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근데 콘서트 같은 거 아이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가도 돼요. 이게 얘가 즐거워하는데 만약에 미술학원 잘못 보내버리잖아요. 이거 기회 딱 한 번뿐이 없어요. 잘못 보내버리잖아요. 만약에 선생이 좌뇌식이야. 그렇잖아. 음악 활동도요, 선생님이 좌뇌식으로 무조건 4살 5살 하는데 악보부터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안 해 이래버려. 만약에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선생님이 좌뇌식이야. 얘는 다양하게 여러 개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선생님을 만났어. 얘 미술 접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미술 접어요. 내가 재밌게 해가지고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만약에 그런 데를 갔는데 선생님도 당연히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해. 야, 이런 경우는 진짜 대박이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진짜 고지식한 선생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지고 안 그려지면 애들을 막 닥달을 해요. 그러면 얘 다시는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얘 그냥 접어요. 이런 경험을 미리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여러 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데 가서 그냥 마음대로 체험학습 해주는 게 더 좋아. 그렇게 해요. 학원 잘못 보냈다가 얘 접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36
36개월 이전 미디어를 6개월 이상 보여줬는데 이런 경우 변형계 망가진 건 복구가 돼요. 미디어 끊어놓고 약 1년 지나면 복구가 돼요. 이렇게 빠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60개월 이전에는 어떻게 복구가 되는데 힘든 거는 60개월 지나서 요런 애들은 조금 힘들지. 이미 약간 고착화가 돼 있고 얘네들은 말을 해도 안 먹히긴 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아름님 같은 경우는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이런 미디어 활동을 안 해주면 그 예술 활동들 조금 힘들 거야. 이런 애들은 미디어 많이 보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고생하지만은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이 많이 복구가 돼요. 뉴스가 은님 같은 게 뉴스도 초등학생이면 아직 이르죠. 그런 거는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뉴스 보다 보면은 별의별 안 좋은 애들이 듣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굳이 본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6학년 정도부터는 사회가 들어가니까 야, 5, 6학년 정도부터는 봐요. 5, 6학년.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나쁜 것들이 나와요. 뉴스는 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 관련된 뉴스 나오면은 거기다 편애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 채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동물 다큐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는 거는 이게 내가 생방송에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굳이 본다고 하면은 가족끼리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 얘기하면서 가족끼리 무조건 같이 보면서 무조건 멍 때리고 보지 말고요. 얘기하면서 보세요. 대신 조건이 3학년 이상부터예요. 3학년 이상.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 변형계 데미지가 가니까 30분 이상 보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30분 이상 보면 안 돼요. 그 애기가 즐거워하면 보내도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딱 보냈는데 이 즐거움을 느끼기 전에 만약에 선생님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게 먼저가 왔어. 그럼 어떡하실 거야? 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게 이만큼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애들 재미없어 하거나 오히려 선생님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딱 받아 하거나 학원 보냈는데 그 학원에 있는 애 중에서 정신 나간 애들이 있거나 아주 잘 키워놨는데 그 학원에 ADHD 걸리는 애들이 있었어. 특히 미술학원에 ADHD 걸리는 애들 많이 와요. 반응사 애착장애 걸리는 애들 많이 오고요. 정신질환자 애들도 많이 오기는 해요. 그러면 일찍 보냈다가 그런 애들하고 같이 맞부딪혀가지고 그런 안 좋은 걸 배울 수도 있어. 일찍. 그러니까는 어머니들 생각하는 게 미술학원 가면 미술만 배울 수 있고요. 태권도 학원 가면 태권도만 배울 생각만 해. 축구 학원 가면 축구만 배우는 생각만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오는 애들 중에 이상한 애들도 있다니까? 걔네들로 인해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고 이상한 언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찍 가지 말라는 거야.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미술학원 가면 미술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왼손잡이 오른손 굳이 사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왼손만 가지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신 양손을 쓰게 하는 게 좋아요. 오른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양손을 쓰게 하세요. 40개월 이전에 어린이집만 보내도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활동하지 않나요? 그 활동만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것도 봐야 돼요. 그게 옛날 얘기야. 어린이집에서 활동이.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거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는 이게 좀 알아봐야 돼요. 학습을.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서도 이게 공부시켜. 요즘 예술 활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은미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시키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좀 잘 봐야 돼요. 저도 발도르프 유치원이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원해요. 근데 이제 발도르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외부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1순위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고요. 2순위가 발도르프예요.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은 공동육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도르프인데 공동육아는 엄마가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다 케어를 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공동육아가 낫죠. 그쵸. 집에 와서도 추가로 피아노 연습하고 그리게 해야 우뇌가 발달해요.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학원을 보내더라도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돼.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그거를 다시 반복으로 복습하고 복습을 한 다음에 숙제를 해야 되는 거야. 복습을 안 하는 거는요. 의미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우뇌도 그렇고요. 자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ADHD 있고 문제 있는 애들 태권도 학원하고 미술 학원에다 너무 많이 던지기를 해요. 이게 좀 문제인데 진짜 배우고자 하는 애들이 거기서 못 배우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온단 말이야.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6세도 괜찮고요. 5세도 괜찮아요. 5세, 6세, 7세 다 공동육아 괜찮아요. 어머님이 가능하면요. 어머님이 또 돈 여유가 되고 어머님이 육아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공동육아를 해도 괜찮아요. 36개월 이전
전에 책류가 미디어를 변형계 만진 거 책 다 없애요. 하나도 없애고 그 미디어 없애고요. 당장 애랑 만들기 그리기 활동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이면 다 복구돼요. 6개월이면 복구돼요. 대신 변형계가 지금까지 손상된 거로 인해서 부작용 증상은 있어요. 그거를 복구시키는 동안 엄마랑 티격태격을 많이 할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우뇌 활동을 많이 시키다 보면요. 6개월이면 아이가 바뀌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지. 공동 육아가 좀 비용이 세긴 하더라도 아이들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공동 육아가 낫지. 요즘 어린이집이 학습식으로 해야 겁나 편하고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그따위로 하라고 막 맘충들이 지랄들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바뀐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지금 한국 12시 반이겠네. 저도 요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영상이 너무 길면은 요거 다시 보기 되니까요. 다시 보기 되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요걸로 끝내도록 하고 저도 좀 쉴게요. 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제가 시간 되면은 또 켜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또 내일 또 이 시간 정도 또 킬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질문들 다 준비해가지고요. 내일 또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다시 보고 싶으면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돼요. 내일 네, 요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네.